어둠이 짙게 들이운 창밖은 이미 한겨울의 스산함으로 가득했다. 72회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박서윤 여사의 아파트에도 그 겨울밤의 냉기는 어김없이 스며들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그 세월 동안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빛바랜 사진 속 남편의 미소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개종시계의 무심한 시간 알림뿐이었다. 한때는 아이들의 왁자한 웃음소리와 분필 가루 흩날리던 교실의 열기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텅 빈 아파트의 적막함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빴다.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마저도 한두 시간 남짓 서둘러 안부를 묻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곤 했다. 박서윤은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며 살았던 그녀였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글자를 가르치고 세상을 이야기해주던 그 시절의 보람과 자부심은 이제 희미한 기억의 편린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었지만 그 온기를 나눌 대상은 부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과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던 늦가을 오후였다. 손주가 할머니 심심하실 때 보시라며 깔아주고 간 시니어 대상 SNS 은빛 울타리를 무심코 열어보았다. 복잡한 기능에 한숨만 나오던 차에 우연히 나의 한 줄이라는 코너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시의 한 구절, 황혼에도 꽃은 피는가, 다만 그 빛깔이 다를 뿐, 이라는 문장을 서툰 손놀림으로 겨우 입력하고는 잊어버렸다. 며칠이 지났을까? 스마트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울렸다. 은빛 울타리 앱의 알림이었다. 산마루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그녀의 글에 댓글을 남겼다는 내용이었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황혼의 꽃,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 역시 황혼의 길목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박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따끔하며 묘한 떨림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산마루는 자신을 인도네시아에서 작은 건설 사업을 하는 아내와는 몇 해 전 병으로 사별한 58의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띤 신뢰감 가는 인상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과도 닮은 듯했다. 박서윤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적적한 마음에 오래전 읽었던 시 한 구절을 떠올려 셔투르게 적어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산마루의 관심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그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박서윤이 가끔 올리는 소소한 일상, 화분에 핀 난초 이야기, 창밖 풍경, 옛 추억 한 자락, 에도 꼬박꼬박 정성스러운 댓글과 메시지를 남겼다. 박서윤이 젊은 시절 교단에 섰던 이야기를 하면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 숭고한 것은 없지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선생님들의 따뜻한 가르침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했다. 먼저 떠난 남편과의 추억을 조심스레 꺼내놓으면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법이지요. 두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으로서 그 애틋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라며 깊이 공감했다. 그의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박서윤의 메마른 가슴에 촉촉이 스며들었다.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자식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서윤은 산마루와의 대화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가 와 있으면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었다. 그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초조함마저 느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길어졌다. 사진 속 남자의 온화한 미소는 마치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산마루가 조심스럽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늘 글로만 대화를 나누니 선생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통화할 수 있을까요? 박서윤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것이 어쩐지 꺼려졌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낮고 부드러웠으며 차분하고 정중했다. 마치 AI가 만들어낸 것처럼 듣기 좋게 다듬어진,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듯한 묘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서윤은 그런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했다. 산마루는 박서윤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물었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 물론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지만을 들려주었다. 박서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딸 최은영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감지했다. 늘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어머니가 부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혼잣말을 하거나 가만히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어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혹시 좋은 분이라도 만나시는 거예요? 라며 농담처럼 물었다. 박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아니다 얘, 무슨 그런 말을, 그냥 옛날 친구랑 연락이 돼서 그런다 하며 얼버무렸다. 은영은 어머니의 어색한 반응이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영의 걱정은 커져갔다. 어머니는 점점 더 외부와의 연락을 줄이고 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끔 어머니 댁에 들르면 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도 은영이 들어서면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목소리를 낮추곤 했다. 돈 이야기가 오가는 듯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것도 몇 번 있었다. 어머니,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시고 돈 이야기는 또 뭐예요?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뭐라도 잘못 엮이신 거 아니에요? 은영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서윤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괜한 걱정 말고 네 살림이나 잘 챙겨.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어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은영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일까? 어느 날 저녁 산마루에게서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이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해 지금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자금이 갑자기 현지 은행 문제로 묶여서 당장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 은행 업무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고요.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5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일주일 안에, 아니 사흘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중간중간 울먹임과 거친 숨소리까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박서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평생 누구에게 돈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아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동안 쌓아온 깊은 정,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정말 급하고 딱한 사정이 생긴 거겠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이 평생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사흘 안에 갚는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야. 다음날 아침 박서윤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 앞에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산마루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송금하고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돈을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몹시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돈을 받은 산마루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목소리로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직원이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다정하고 살갑게 박서윤을 대했다. 마치 생명의 은인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녀를 떠받들었고 그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 곁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요. 제가 선생님을 많이 의지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꿈꿔왔던 일이, 그것도 자신이 마음 깊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할 정도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답했다. 저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지요. 민준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가득 찼다. 산마루는 한국에 돌아가면 박서윤과 함께 살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라일락과 장미를 마당 가득 심고 싶다고도 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그런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함께하고 싶다고 속삭였다. 박서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벅찬 설렘과 행복감에 온전히 젖어들었다. 마치 꺼져가던 잿더미 속에서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나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의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치 예정된 수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산마루는 또다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통관 문제였다. 한국으로 보낼 중요한 건설 자재가 세관에 묶였는데 급하게 처리하려면 담당자에게 줄 뒷돈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액수는 이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요구하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박서윤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과 그와의 달콤한 미래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넘기면 민준 씨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딸 은영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오랜 친구가 사업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해서 그냥 좀 빌려줬다고 둘러댔다. 은영은 어머니의 어색한 변명과 불안해 보이는 눈빛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하시고 어디에 그렇게 큰 돈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뭐라도 잘못 걸리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은영의 날카로운 추궁에 박서윤은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내가 네 돈을 달라고 했니? 뭘 어쨌다고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평생 자식에게 부드럽고 자애롭기만 했던 어머니의 날카롭고 격한 반응에 은영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누군가에게 단단히 속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박서윤은 딸과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보다 산마루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다. 그녀는 딸 몰래 아껴두었던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품인 낡은 금반지와 목걸이까지 처분하여 산마루에게 돈을 붙였다. 돈을 보낼 때마다 산마루는 이전보다 더욱 애틋하고 간절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감사를 표했지만 박서윤의 마음 한구석에선 검은 구름처럼 불안감이 점점 더 짙게 드리워져 갔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고 오직 산마루가 약속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만을 간절히 떠올리려 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산마루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맹목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계속되었고 낮에는 넋 나간 사람처럼 스마트폰만 붙들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었다. 한때 수많은 아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박서윤 여사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 속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의 텅 빈 아파트에는 이제 개종식의 규칙적인 시간 알림음 대신 스마트폰의 메시지 알림음만이 불규칙하고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산마루의 금전 요구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계약금 부족, 직원 임금 체불, 갑작스러운 현지 세금 문제, 심지어는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까지 등장했다. 박서윤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통장, 팔아버린 귀금속, 해지한 보험, 남은 것은 이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미 은영과의 관계는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져 있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산마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 저는 정말로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산마루는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진 듯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제가 얼마나 선생님과 함께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이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선생님,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그의 절망에 찬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서윤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마치 자신이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무참히 잘라버리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산마루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이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정말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아주 조금만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아니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변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선생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저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선생님뿐입니다. 박서윤은 망연자실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먼저 떠난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이 세상 유일한 그녀의 보금자리였다. 이것마저 내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산마루의 애원은 너무나도 처절했고 그가 제시하는 마지막 희망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느껴졌다. 이것만 잘 넘기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민준 씨도 돌아오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세뇌하며 결국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산마루라는 허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그릇된 희망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와 깊어지는 고립에도 불구하고 딸 최은영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이 위험한 관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몰래 뒤져보기도 했고 어머니가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두기도 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 그가 말하는 인도네시아 건설 사업이란 단서, 그리고 어머니가 송금한 계좌번호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은영은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유사 사기 사례를 샅샅이 뒤졌다. 해외 건설사업 투자 빙자 사기,
노년층 대상 로맨스 스캠 실제 피해 사례, 사진 도용 신분 위장 국제 사기 등 수많은 키워드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고 또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김민준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진이라며 보내왔던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의 프로필 사진. 그 사진 속 인물이 사실은 몇 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봉사 활동 중 풍토병으로 사망한 유명 의사의 사진이라는 해외 뉴스 기사를 발견한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발끝까지 싸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어서는 어머니가 당한 수법과 거의 똑같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줄줄이 검색되었다. 모든 정황이 어머니가 지금껏 믿어온 김민준이라는 존재가 실체가 없는 유령이며 어머니는 철저히 기만당하고 농락당한 것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은영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러 갔다는 사실을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직후였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대출 상담 창구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은영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필사적으로 외쳤다. 엄마, 안 돼! 제발 그만해! 그거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박서윤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절규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딸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은영은 울면서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주며 절규했다. 엄마, 이 사람 좀 봐. 엄마가 매일같이 통화하고 엄마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그 김민준이라는 사람 사진 말이야. 이 사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의사였대. 엄마가 속은 거라고. 그리고 이거 엄마가 당한 거랑 똑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제발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엄마. 박서윤은 딸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 기사와 사진들을 보고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산마루, 아니 김민준이 보내왔던 그토록 다정하고 온화했던 미소의 사진. 그것이 전혀 다른 사람, 그것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고인의 것이라니.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민준 씨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그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하지만 딸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제시하는 냉정한 증거들과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의심스러웠던 정황들. 한 번도 영상 통화를 하려 하지 않았던 점, 사업가라면서 늘 돈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이 이어지던 비정상적인 금전 요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무서운 악몽의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서윤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존재였는지,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기만당하고 농락당했는지 깨닫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극도의 절망감이 그녀의 온 존재를 강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했다. 평생을 곧고 정직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의 삶 전체가 한낱 정체 모를 사기꾼의 교묘한 농간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었다. 은행 직원의 당황한 표정과 딸 은영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한낮의 소란스러운 은행 로비에 마치 슬픈 배경음악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서윤의 황혼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잔인한 폭풍 후에 휩쓸려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다.